네, 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오늘 오후 2시 이제 막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네, 본회의를 열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죠.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범위를 일부 수정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고요. 먼저 관련된 양당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여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다행인 거고요. 대통령실은 이 합의에 대해서 영수회담의 첫 성과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영수회담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문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은 실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바로 이틀 뒤에 이러한 화답이 왔다는 것. 정말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기다리셨던 부분입니까? 그날 어쨌든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A4 10장 정도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의제에 대해서 다 이제 소상히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상병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잘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원내에서 합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 것인데 정말로 이제 영수회담 첫 번째 이게 성과라고 보이는데 향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갖고 있습니다. 네, 비서관님 생각은요? 근데 뭐 대통령께 이 공을 돌리기보다는 저는 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린 민주당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을 하셨던 사안은 사실 영장 청구 권한이 아니라 영장 청구 의뢰권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는 이미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이런 사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마냥 독소조항으로는 볼 수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있어서 유가족들께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해야만 이 특조위가 진정한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서 민주당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족들이 양보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회의 지금 열렸고요. 잠시 뒤에 이제 본회의 상황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 안건으로 아마 이 이태원 특별법은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제는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거 민주당에서는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거고 여야 대치가 여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 오늘 가장 큰 변수가 아니겠나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 이상이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 15일 안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21대 국회는 5월 29일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어떠한 의회 기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오늘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양수
이양수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여지를 두는 이야기들을 이미 언론사들 앞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열려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안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어떠한 욕설을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보기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수처, 그 수사기관이나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에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으로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공수처에서 지금 뭐 지난 주말에도 법무관리관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을 하고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양수 수석 부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게 힘들게 올라온 협치의 테이블이 오늘 또 바로 무산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국민의힘 입장인데 그럼 여기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고 말씀을 또 이어가죠. 민주당에서 이거를 뭐 강행 처리하고 싶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 예. 저희가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좀 지금이라도 좀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검경 수사를 좀 보다가 예. 그게 영 뭐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민기적거리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럼 특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 이유는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안에 이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총선 과정에서 이 최상병 순직 사건이 불거졌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나 이런 수사, 뭐 책임자 처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연루돼서 일종의 외압이 행사됐다라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내용들은 점점 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수사가 굉장히 지체가 됐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한들 사실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만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이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임명했던 그 대통령의 오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심판하셨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이 그냥 마냥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자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체되는 걸 그냥 방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제1야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하고 정말 애타게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시는 유가족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통탄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서 좀 억울한 한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빨리 21대 안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수사 기록 등 이게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는 그 시간이 기한이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한이 지금 굉장히 쫓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양수 수석 부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21대 국회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작년 여름 홍수 때 있었던 일인데 그렇다면은 21대 국회에서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떠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법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공수처의 수사가 좀 늦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임명을 받고서는 출국을 하는 과정
과정에서 출국 금지 신청도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좀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내부 수사기관의 그 상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꼭 여기에 대해서 뭐 21대 국회 안에서 끝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5월 30일부터 바로 22대 국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번 달인데요. 그쪽으로 넘겨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고민의 영역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미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총선 참패를 당했던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도 사실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이미 뭐 지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서 본회의에 부의가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번 국회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소명을 가진 그 책임자로서 해야 될, 결단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김준표 의장께서 계속해서 뭔가 합의를 요구하시거나 뭐 대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직권상정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 내려야 하는 결단을 속히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게 직권상정이 되면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 지금 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게 알고 아마도 계세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당선이 된 뭐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법에 본인은 찬성표를 던질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엊그제 당론을 따르겠다. 또 이렇게 또 지금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부에서의 이탈표 같은 것들도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은 뒤에 얘기고 일단 오늘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법이 그 부의가 된다면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김진표 의장께서 여기에 대해 부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여쭤보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부의가 된다면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이양수 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특검이 아니라 그 전에 공수처의 수사 상황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의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래서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된다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까 또 이 대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영수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사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기로 결단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말씀을 꺼내실 수도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응답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만을 뭐 국민의힘도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문제는 이 사안 앞에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도 자기 모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그 출국금지권 해제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뭐 공수처 수사를 질타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수사 속도가 느리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셔놓고 이제 와서 특검법을 하자고 하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는 것 자체가 결국에 공수처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너무 느리다라고 지적하셨던 부분과 굉장한 모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렇게까지 민심이 굉장히 분노했고 대통령의 낮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뭐 그런 거부권 행사를 방관하거나 그냥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면 또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다시 재표결로 왔을 때 이탈표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근데 재표결을 했을 때 이탈표가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는 200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힘을 실어준다거나 뭐 지금 일각에서는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여야 간의 합의로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비서관님도 짚어주셨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작년 여름에 홍수 때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양수 수석 같은 경우에도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힘들게 여야 간의 협치가 시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반드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이 만약 이거를 본회의에 회부를 안 하면 출국을 못하도록 뭐 어떤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대표를 해서 해외를 나가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이겠지만 저는 지금 이게 정말로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야 간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큰 현안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를 의장의 해외 출장 때문에 일정을 뭐 바꿔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최상금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는 건데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 근거는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양수 수석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홍수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벌써 뭐 아직 1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 때 왜 이것을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소환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가 전 호주대사입니다만 본인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조사해달라고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 공수처에서 아직은 조사가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수처에서 여기에 대한 수사에 대해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떠한 특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예.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전제에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더 지켜보자 이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아마 생각을 할 거고 총선에 그렇게 참패를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직면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그저 대통령 눈치 보기 하면서 대통령 후임무사 노릇을 또다시 자처한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만 사실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고 그렇게 유야무야 시간 끌기를 하면 도대체 이 사안의 진상은 언제 밝혀지는 예. 것이며 그저 무작정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협의를 할 만한 저는 클루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뭐 이번에 뭐 입장을 민주당에서 뭐 강행 처리하고 싶다고 해도 협의를 하면 될 사안이다라고 이양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껏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충분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만한 상황들이 있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단과 통화하는 내용도 있었고 네. 이런 대통령실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안 바꾸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대통령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것이 옳냐 이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김진표 의장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요. 이거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네. 대통령 눈치 보기 하면서 상정해야 될 법안 상정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핑계 대면서 시간 미루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함이고 이 최상병
특검법도 결국에 그 문제의 본질은 최상병 승직 사건이 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해서 진상규명을 막았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입법부의 수장이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대통령실의 논리에 동조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처리 안건들이 좀 있어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고 그 이후에 최상병 특검법이 직권 상정되는지 현장을 그때 상황 봐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만 처리가 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할 뜻도 내비쳤는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해병대 장병의 특검법과 관련돼서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까 모든 상의가 스톱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해병대 장병 특검법 문제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네.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민생 법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안도 있고요. 그런 등등의 법안들이 한 20여일 정도 논의해서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 본회의 7일이나 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 합의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못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정말 민생을 뒤로 하고 있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의 법안은 민생 법안들을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통해서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대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어차피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시 이것을 특검법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21대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의 좀 분위기 변화는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 눈치 보기 때문에 통과가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이지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에 반대할 논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하고 예. 여야 협치 물꼬를 터서 민생 법안에는 사실상 이견이 많이 없을 터이니 그런 부분까지도 잘 협조해서 처리를 해보자. 어느 정도의 국민을 위한 좀 성과를 함께 내보자.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혀서 글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좀 심기불편해 하신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선인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직 의원들 중에서도 이 특검법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도 없고 네. 그러할 여력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우혁 비대위가 오늘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현안은 원내대표 과연 누가 출마를 할 것이고 과연 누가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찐윤 원내대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커지면서 이철규 의원이 일단 출마 의사를 접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본인은 어제 나는 어떠한 의사도 내가 밝힌 바가 없다. 보도에 신중해달라 이런 글을 SNS에 올렸고 기자들을 만나서도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라고 읽고 계세요? 글쎄요. 아직 미련이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시원하게 이렇게 출마를 그러니까 불출마를 공식화하고 결단을 내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철규 의원께서는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무총장이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참패 이후에 물러나셨었잖아요. 그런데도 또다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복귀를 해서 그때 이미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선거에
또 총선에서 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찐윤 의원으로서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지는 게 과연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하냐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좀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공식적으로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근데 당 내부에서는 호응을 못 얻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겠죠. 정말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이 있으신데 네. 이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워낙 많이 표출이 되다 보니까 좀 약간 미련이 남아서 제대로 결단을 못 내리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뭔가 어느 정도의 협의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 의사를 여러모로 밝힌 것인데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접기에는 이제 대통령의 뜻을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교감 여부가 관전 포인트의 핵심이다 이 말씀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호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어떤 갈등 국면으로 보였던 사건들이 있었고 예. 그 이후에 조금 벗어나는가 싶었지만 또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오늘 취임한 거 이외에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원래는 내일 하기로 했다가 다음 주로 미뤄지고 이렇게 당내에서의 어떤 혼란 과정이 수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에 대해서 조금 아까 송석준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의사를 했어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몇 명 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당대표가 누가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철규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임위로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총선 참패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요. 이철규 의원께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다른 분들이 물꼬가 트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직면했는데 다시 한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네. 그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어떤 상징이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를 차라리 선언을 해달라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건데요. 그렇게,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니까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근데 이철규 의원이 어쨌든 어저께 보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송석준 의원이 어쨌든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내부적인 기류가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당의 쇄신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그럼 보이고요. 이철규 의원이 정확하게 불출마하겠다고 답을 못하는 이유는 그것도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전제되지 아직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전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반대 분위기가 커지다 보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친윤계에서는 그래도 나를 밀어주겠지라는 생각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뭐 만약에 이제 교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내부에서 읽었던 전략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출마를 접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아마 안심할 수 있는 인사를 원내대표로 세우고 싶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집권 여당이 어떤 뭐 법안 통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냐, 이건 결국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거니까요. 예, 이태원 특별법이 지금 통과를 했는데 기권 김진표 국회의장의 3인으로서 멘트를 좀 들어보시죠.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정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이어하실까요? 예, 뭐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반대 분위기에 부딪혔다고 한다면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인사에게 원내대표를 맡기는 것보단 이제 소위 말해 본인과 좀 합을 맞춰왔던 인사에게 그 집권당의 여러 가지 국회 상황 운영 권한을 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 놓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당에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보다는 민심에 훨씬 더 민감해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현장에서 느꼈던 현장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또다시 친윤은 안 된다.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세력들이 생겨난 것 같고요. 아마 분주하게 대안을 찾아서 새롭게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이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연기한 게 어제까지도 아무도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송석준 의원도 있고 또 뭐 추경호, 성일종 의원 등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은 이번 주말까지도 좀 고심을 하고 내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개파색은였다라고 평가는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친윤계 인사로서 이게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본인이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수도권에서의 이제 참패 지난번보다 뭐 몇 석을 더 가져왔다고 해도 이번에 역시 참패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수도권의 민심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내에 있는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당이 쇄신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지도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지금 비대위원회의 그 임무는 다음번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당원 100%로 되어 있는 이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가, 이대로 갈 것인가, 혹은 민심과 당원을 이제 나누는 것으로 할 것인가.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을 때는 나경원 대표와 그때 경선을 했었는데 그때는 당심이 70% 그리고 민심이 30%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원 100%로 개정을 하면서 그때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들어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반성적 고려를 해서 이번에 민심을 다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친윤계 를 넘어선 찐윤 인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떤 비대위원회에서의 이 혁신을 하겠다, 민심을 더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약간 힘이 빠지는 부분도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여야의 원내대표가 차라리 찐윤 그리고 찐명 이런 인사로 발탁되는 게 전국을 풀어내는데 오히려 도움될 거다. 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찐명 인사로 가는 것은 뭐 사실 찐명이든 뭐 비명이든 제가 봤을 때 그게 민주당의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총선에서 감사하게도 국민들께서 많이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공고해졌고 당이 지금 뭐 분열하거나 이럴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이제 집권당과 맞서서 제대로 좀 국정 운영을 견제하면서 가면 되는 하나의 단일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찐명 인사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찐윤 인사가 되면 아마 굉장히 또다시 대통령이 좀 호위무사를 자처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번번이 파행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소수당이다라는 주장만을 내세우시면서 또다시 책임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찐명 원내대표가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윤 원내대표가 하시면 아주 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실과 어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좀 협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도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어떤 당으로서 단일 대우 같은 걸 하게 되려면은 당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의 좀 교감이 필요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 난감한 상황이죠. 대통령실과 지금 당의 관계가 정립이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은 것이 네. 가장 지금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규 의원부터 해서 뭐 앞으로 그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민심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원내대표가 친윤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민심과 지금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대통령실과 그 당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민심에 가까운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만큼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져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의정 활동에서만큼은 여당은 여당으로서 좀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내대표가 찐윤이 아닌 이미지로 가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 지금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분이 안 계시고 대신에 당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전당대회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각종 여론조사를 봤을 때 당 내에서의 지지율 같은 것을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당 바깥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최근에 본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1등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좀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비대위원회에서 당신 100%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당내에서는 기대하고 바라는 목소리가 많나요? 저는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결국에 참패를 하긴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만큼까지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저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당 내에서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거의 압도적인 1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본 여론조사에서는 당 내에서 한 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 국민을 쓴 유승민 의원이 거의 뭐 압도적인 1위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심 중간에 비율이 확 높아지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제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차기 대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둘 다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다시 활동을 좀 재개하실 것 같더라고요. 뭐 당선자, 낙선자들 만나시면서 일종의 저는 세교합을 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께서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라고 누차 밝혔던 만큼 뭐 선거의 상황도 그렇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글쎄요 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때까지 뭐 때를 기다리시거나 이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에게 정치적인 무대가 이번이 아마 좀 유일무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 뭐 참패를 하는 책임을 본인이 졌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대통령과 이제 각을 세우게 되는 캐릭터를 만약에 가져가면 뭐 출마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험지 출마를 할 수 있는 정치적 무대를 제공해줬던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등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당에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중진 의원으로서는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를 고민할 때에도 이번밖에 없다. 본인은 아마 그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화두는 체질 개선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당선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당대회 룰 개정을 요구하면서 둘 중에 누군가로 새 규합을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다 바꾸겠다라고 나서실지 전 결국 타이밍의 싸움일 것이다. 출마 의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이미 둘 다 있어 보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게 결국 전당대회 시스템이 어떻게 혁신되느냐 그게 관건일 텐데 혁신위, 소장파와 혁신파 인사들을 좀 골고루 뽑아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서 언론사에서 당의 어른들 몇 분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론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이죠. 예. 그때 당원 100%의 룰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미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들어오셨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룰을 개정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비대위원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룰도 바뀔 거다. 저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던 원외 모임입니다. 더민주혁신 전국혁신위원회. 여기서 이번 총선에서는 여기서 31명의 당선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한 박찬대 의원은 물론이고요.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정식, 추미애, 우원식, 정성호 의원도 참석을 했던데 당내 영향력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과의 만찬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참석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쨌든 신주류 세력으로 떠올랐다라는 평가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뭐 국회의장 후보라던가 뭐 원내대표 후보라던가 이런 분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1분의 당선자를 배출하신 모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표밭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분들의 마음을 사야 어느 정도 선거에서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 분석이 있었던 것 같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곳에도 굉장히 방송을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당원들의 온라인 여론전에 좀 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원분들께서 SNS를 굉장히 활발히 사용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당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의 뭐 조직력 이런 것들을 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당선인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세를 규합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국회의장 가이드라인 같은 뭐 행동 지침 같은 것들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앞으로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상을 분석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이제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뭐 일단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이 원외 조직이 목소리를 내냐도 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걸까요? 세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고 그 권력엔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이 모임이 만약에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에는 이 자리에서 나오는 뭐 정기 회의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발언들이 기사화가 되지 않거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는 정치적인 모임이 되셨고 여기에 속해 있는 핵심 인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임의 색채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민주당의 이미지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 영향력을 지니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언행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혁신회의가 총선 전부터 이재명 민주당 만들기에 주력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외 조직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친명 유튜브 채널들이 이 더민주혁신회의 출범식부터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그 채널들의 그 멤버들이 출연을 하면서 뭐 이분들이 당선이 되기도 하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에 굉장히 좀 구설수가 있었던 양문석 당선인이라든지 김준혁 당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민주혁신회의 출신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뭐 상대 쪽이긴 합니다만 당내에 있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지금 6월 1일에 2기 혁신
혁신회의를 출범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2기가 될 때는 또 새로운 멤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동안은 오히려 이번에 새로 원내에 진입한 의원들 중에서 현재로서는 혁신회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고 더 새가 불어날 가능성이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로서는 더 강하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회의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국회의장의 기준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던데 이제 강성 친명계 모임이 국회의장 경선에까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투표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시겠지만 원외 조직인 경우에는 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좀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장을 선택하는 만큼 그 행동 지침이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기보다는 예. 일종의 좀 새롭게 지금 당이 좀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결국에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어떤 전투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당원들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만큼 당선인이 여기서 많이 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확실히 공고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전투력에도 당원들이 호응하시는 이런 현상들이 그만큼 좀 투쟁력 있는 민주당, 투쟁력 있는 제1야당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그 당의 분위기, 당원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살필 필요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자칫 당심과 민심의 괴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뭐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전략 단위에서라든지 그런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제1야당이 절대 이제 책임이 가벼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의장 기준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혁신회의 측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글쎄요, 이러한 모습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는 6월 1일에 2기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이번에 원내에 진입한 분들이 더 많이 여기에 가입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떤 주류가 되면서 비명계로 지금 분류가 되는 의원으로 들어간 분들 그리고 원외에서도 이제 다른 인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지금 이 혁신회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당 내의 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미 조직적으로 2,000명 정도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 개파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꼭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음 대선을 맞게 되면 득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건 또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모임이 조금 새를 불려가고 있고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 지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3년가량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임이 지금의 그 위치나 지금의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냐. 아마 민심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 모임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준비하고 또 아마 이것저것 도모를 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과연 지금만큼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더 커진다는 전제에서는요? 더 커진다는 전제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뭔가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를 만들겠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것이 확고하다고 한다면 좀 더 그냥 공고해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이 참 많이 든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인데 이분들이 확 떴던 게 언제였냐면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친명 유튜브들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면서 당내에서 매국노들이 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은 단식 선언을 하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성 지지자층으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선이 지금 3년이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흔들려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혁신회의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 굉장히 공고한 기둥이 되어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집단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발수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